네, 안녕하세요. 충무로 교양시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유상훈 편집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네. 문학을 한번 해보자, 문학 네.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저희의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문학에 대한 별명을 지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사기는 많이 사는데 네. 쌓아놓고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출판계의 빛과 소금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문학 냉담자라고 네네네네네. 지었는데 사실은 냉담자라는 게 카톨릭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신앙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천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약간 차게 식은 제가 문학을 저도 한때는 사랑했던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턴가는 문학을 멀리하게 된 문학 냉담자라고 지었고요. 그래도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아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에서 해외문학과 쏜살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 유상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 교양시라는 그 네. 교양 교양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무게감 있고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자가 혹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보통 단행본 출판사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기획부터 뭐 이제 출판에 이르는 제반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약간 좀 총괄하면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교정 교열도 보고 뭐 이제 저자나 역자와 소통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하고 홍보 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 팀이랑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하는 무슨 패션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무슨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기획 단계부터 실무부터 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나온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다 같이 이제 좀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좀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마 출판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편집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예. 다 총괄하시는 건데 네.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어떤 책을 편집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편집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선호라든지 예. 그런 거에 달린 건가요? 특히 이제 그 논픽션은 약간 좀 그 시대의 어떤 시류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MZ세대 이런 말이 엄청 유행하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시대를 되게 읽어서 그런 어떤 독자들이 원할 만한 걸 책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학 편집자의 경우는 사실 이게 특히 고전을 담당하면 약간 좀 시류랑은 막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교양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되게 그 편집자의 성향이 많이 좀 관여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한 작품 좋아하는 사람은 우울한 거 하고, 저도 약간 우울한 걸 좋아해갖고 너무 우울한 책을 많이 하니까는 좀 독자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 좋은 거 플러스 좀 뭔가 독자들에게도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책이 없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집자님께서는 국내 문학이 아니고 민음사 해외 문학 편집부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해외 문학 편집부에 계시게 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거의 한 13년 동안 지금 편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논픽션 팀에 있다가 네. 너무 문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민음사에 입사할 때도 논픽션 팀인지 모르고 네. 민음사에는 문학만 있는 줄 알고 썼다가 되고 보니 논픽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되게 논픽션을 잘 안 읽는 독자여가지고 되게 되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막상 또 안 해본 영역을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는 더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 그렇게 논픽션 팀에서 한 4, 5년 동안 있다가 나머지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난 문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강렬한 열망 때문에 조금씩 이제 쏜살문고 하다가 이제 세계문학점집까지 조금씩 그냥 엉덩이를 약간씩 옮겨가지고 이제 현재는 해외문학팀에 어떻게 둥지를 트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문학점집 같은 경우에는 민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편집자님께서 편집하셨던 작품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거나 가장 많이 팔렸다거나 이런 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계 문학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전에는 이제 단행본 해외 문학, 쏜살문고 위주로 했었는데, 네.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다가 많이 팔린 건 역시 작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욘포세. 욘포세. 네. 그게 약간 좀 회사에서는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좀 되게 반복적이고 원래 맞아요. 약간 희곡 작가가 쓴 소설이라서 약간 좀 재밌다고는 할 수 없는 네. 작품이거든요. 그래갖고 회사에서도 약간 좀 이 경영진부터 약간 좀 물음표였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 이 사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노벨문학상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번역물만 들어온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있진 네.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책이 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책을 거의 초고에서 5일 만에 거의 만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거의 이제 그 한글날 연휴가 껴있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해외문학팀이 일치단결하여서 한 5일 만에 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수상 이슈 때문에 네. 많이 팔려가지고 그냥 되게 우여곡절 끝에 어떤 빛을 본 것 같은 네. 작품이라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 붐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문학붐에 대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한강 작가님 책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문가영 배우가 그 책을 하나를 추천했더니만 그 면도날 책이 되게 네,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상을 조금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지적 허영심의 결과물 아니냐. 어쨌든 문학 붐이 이렇게 길게 지속될 리는 없다.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적 허영심만큼 좋은 허영심은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안 읽는 분들보다는 어쨌든 사서 쟁여놓더라도 네. 책을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전 더 중요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 허영도 사실 부리다 보면은 그 허영 때문에 오히려 알물 더 얻고 싶어하는 그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을 네. 좀 집에 쌓아둔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책을 집에 쌓아두기만 해도 독서율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높아진다는 뭐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특히 일본의 적독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이 가득 찰 정도로 책을 네. 쌓아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적독가 생활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을 더 친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독가의 네. 주장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지적 허영이든 뭐 그냥 뭐 진짜 인스타에 올리는 네. 한 번의 어떤 그런 찬스로 생각을 하든 어쨌든 책을 사거나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우리 문학 발전에 더 큰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 아니면 도파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렇죠. 시대에서 네네. 그럼에도 책을 읽어야 된다. 네. 왜 읽어야 되는지 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책을 읽어라 하지만 사실 네. 이렇게 대중 독서가 정착한 게 사실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을 소유하거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희귀했다가 이제 기초 교육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대중 독서라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막 책을 읽으라고 하는 어떤 강령이나 어떤 뭔가 내적인 어떤 막 그런 뭐라 그래 양심의 울부짖음 같은 게 있긴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책 읽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 역시 유튜브나 막 이런 쇼츠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도파민 터트리는 건 사실 그거기 때문에. 근데 예로부터 독서는 막 그렇게 도파민을 터트리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예, 물론 예전에 TV나 뭐 이런 게 영화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되게 이제 대중 소설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항상 이제 그 막 옛날 대중사회를 그린 소설들은 보면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전차에서 막 책을 읽고 그 책이 너무 막 약간 좀 야한 소설이고 그러면 막 그걸 커버 씌워서 몰래 읽고 막 그런 막 되게 막 그런 데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막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어떤 책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다른 데 넘겨준 것 같고 오락적인 기능은 막 이제는 책이 그러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독서라는 거는 정말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되게 더 능동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텔레비전이나 뭐 쇼츠나 유튜브는 틀어놓으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귀로. 그쵸. 근데 책은 내가 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라서 그런 어떤 도파민은 좀 덜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어떤 느린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뭔가 느리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서 경험을 준다는 그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책이 계속 더 아마 없어지진 않고 계속 그런 어떤 독특한 경험을 주는 어떤 매체로서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솔직히 책이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다른 노선으로 우리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 그런 우울한 책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미를 주는 책은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당연할 수 없으니까는 그쵸. 이제 고통을 주는 책만 해야겠다. 바로 지난주였죠.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근데 편집장님께서는 듣고 보니까 작년까지 2년간 노벨문학상을 다 맞추셨다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축구 문어나 뭐 막 쪽집게 이런 표현은 진짜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말이고 네네. 사실은 그냥 좋아했던 작가가 하필 운 좋게 받았던 거여가지고 네. 아니 에르노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작가고 되게 자전적으로 되게 용기 있는 글들을 많이 써갖고 네. 아니 에르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 편집자 됐으니까는 좋아하는 작가 일단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약간 우울한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연포새가 굉장히 또 우울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했다가 된 걸 뿐이지 막 뭐 이렇게 되게 막 계산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뭔가 막 그렇게 제가 치밀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던 거니까 어떤 좋아하는 작품이 네. 뭔가 이런 세계의 어떤 문학 흐름과 네. 궤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그쵸. 안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대부분 해외문학 편집자들이 내는 책이나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그 상을 안 받, 그런 노벨상을 안 받더라도 훌륭한 작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작가분들이 또 워낙 또 그동안 또 작품 생활을 되게 건실하게 해오셨기 때문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진짜 운이 좋게 그런 기쁨을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희를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정작 올해는 네. 사실은 저도 그 유튜브 생중계를 봤는데 네. 뭔가 모든 복선들은 많았어요. 뭐 아시아 쪽에서 탈 것 같다, 여성 작가일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네. 한강을 예측을 네. 못했더라고요. 그 최근에 경향상 일단은 요 21세기에 들어서 여성 작가를 계속 약간 퐁당퐁당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작가가 어떤 뭐 여자라서 받았다, 남자라서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노벨문학상 그 할리먼 자체가 되게 그 광범위한 시야로 점점 넓히려는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올해는 여성 작가가 받을 것 같고 이제 아시아가 그동안 아마 모엔 이후로 안 나와가지고 12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왠지 아시아에 지금 그 작가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아마 편집자들끼리는 다 암암리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을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은 한강 작가님 나이가 지금 70년생이신가 그러니까 1970년생인데 보통 노벨상은 전생에 대한 업적으로 주는 상이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아마 연포새가 50년대생이고 그나마 좀 빨리 받았던 올가 토카르추크도 6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60년대생 작가가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있어가지고 70년대생 작가는 향후 한 5년, 10년 있다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하면은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한강 작가님이 모든 편집자들 사이에서 1위였지만은 아마 그 연령대가 아직은 아마 네 번째로 젊은 수상자인가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좀 그 예상을 못하게 하는 하나 그러니까 뭐 작품성이나 뭐 작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뭐 거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한 2, 3년 뒤에 방송을 했었으면은 분명 한강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약간 아직 젊으시니까는 좀 더 이제 한 60년대생 작가들 조금 받고 난 뒤에 이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편집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이 돌아간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는 할리먼에서 이제 발표할 때 어떤 이유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정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제 한강 작가님의 어떤 선정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저는
특히 올해가 되게 노벨 평화상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되게 이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를 하나의 어떤 문학으로 승화한 한강 작가님의 그것이 그 지금 분쟁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계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할리먼이 선택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도 그 니온 히단쿄라고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라고 주변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막 약간 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어떤 그 문제를 계속 이제 해오던 단체였는데 갑자기 이제 2024년에서야 그랬는데, 이 단체가 어쨌든 반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 활동, 반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에서도 막 핵을 쓰냐 마냐, 막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도 핵을 쓰냐 마냐 막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갖고, 아마 노벨 평화상, 문학상 모두 그런 어떤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 때 이슈가 됐었던 게 편집장님께서 제일 먼저 한강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어요. 네. 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ordens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문학을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 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세계 문학 최고 권위를 갖는 상에 우리 작가가 이제 호명됐다는 사실이 너무 진짜 다들 너무 꿈만 같은, 거의 모든 편집자들 같이 받은 듯이 너무 뛸 듯이 기뻐했던 것 같고, 국가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편집인 출판계의 사람들로서 너무나 큰 경사와 예상 밖의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요. 한강 작가님은 조금 스타일이 책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소년이 온다나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처럼 조금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거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려한 문체로 감성적이게 이렇게 다가간 흰이라든지 히라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신지. 제가 미리 생각해 본 거는 사실 흰이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벨 문학상 수상 때도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대표작이고 수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이제 거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직접 뭐 작별하지 않는다를 처음 읽길 권한다 이런 말도 해서 되게 매스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비교적 뭐 채식주의자는 부커상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그 밖에도 되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예술성과 막 문체 자체가 너무 또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는데 비교적 흰이란 작품이 좀 물론 많이 읽겠지만은 좀 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흰이란 작품을 꼽고 싶고, 이게 제가 이 줄거리랄 것도 없지만은 되게 뭐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되게 추상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되게 시와 산문을 넘나들면서, 워낙 한강 작가님이 시도 쓰셨던 분이라 그 어떤 산문과 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막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작품화한 것들을 읽어보셨다면은 한강 작가님의 그 어떤 예술의 정수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한테는 흰이란 작품이 되게 좀 하나의 어떤 재미난 읽을거리가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채식주의자만 봤어요. 그것도 사실은 맨부커상 받았을 때 워낙 화제가 되니까 그래도 요 정도 화제가 되는 건 봐야 된다 해서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읽다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읽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썼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채식주의자를 되게 괴롭게 읽었다는 분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되게 이제 이게 뭐 사실 유쾌한 내용 막 무슨 뭐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어떤 어떤 여성과 그다음에 그 여성의 가부장제에 의해서 되게 속박당한 그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되게 어떤
뭔가 신화적인 장치, 마술적인 장치로 되게 묘사한 작품이라서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읽기에 약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는 하고 이제 막 주인공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고전 반열에 들 수 있는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건 다 약간 인간의 고통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어떤 그 고통을 항상 들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또 직면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 문학적으로도 더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나? 약간 좀 읽기 괴로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왜냐면 대부분의 좋은 작품은 약간 괴로움을 주는 그 그런 독특한 독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만났던 문학을 사랑하거나 뭐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은 수면내시경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이상한 얘기가 너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게 내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직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소설을 하고 문학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구경하거나 보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사실 즐겁고 기쁘고 안락한 거는 대부분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어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뭐 돈 많이 벌면 즐겁고 뭐 아파트 사면은 왠지 노후가 보장된 것 같고 다 어떤 행복이라는 거는 저마다 약간씩 비슷한데 어떤 이런 작가분들이 그려내는 우울과 고독과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음에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 안 하고 섣불리 나 혼자 재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집단이나 어떤 경험 자체를 되게 내 기준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구현된 그런 어떤 고통,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에는 괴롭지만은 오히려 타인과 내 세계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보기 싫어했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 같은 것도 직면하게 해주는 보다 솔직하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울림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고통을 더 보게 해주는 작가들이 또 어떤 훌륭한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까 위내성경이 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고통이나 어둠과 뭐 고독 이런 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얘기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다 덮어놓고 싶어하는 부분을 더 이제 끌어올려갖고 더 많은 이해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더 촉구하는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항상 세계의 어떤 변화를 더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더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강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러면 편집자님께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포스트 한강이 혹시 있을까요? 포스트 한강 하면은 되게 그냥 뭔가 그러니까 이제 한 분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진짜 전 세계에서 한 나라에서 한 분 나오게도 사실 힘든 그쵸. 거라서 막 뭔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다 작가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벨상 포스트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은 네. 만약 한 분 더 나온다 그러면은 왠지 시 쪽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불문과에서 공부했을 때 네. 프랑스에서 이제 르네샤르를 전공하신 어떤 교수가 한국에 왔었어요. 무슨 학회 때문에. 근데 네. 한국 서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시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사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는 미국, 뭐 일본, 유럽 갔을 때 시집 코너가 이렇게 활발히 돼 있거나 막 이런 데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민음사도 그렇지만은 이제 되게 시집을 창비나 뭐 문지 이런 데서도 되게 시리즈로 네.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팔려요. 시집이 생각 외로. 그래갖고 진짜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은 시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자님께서는 만약 내가 현대 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는 시라고는 진달래꽃이나 이런 저희가 진짜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시밖에 없는데 그러면 편집자님은 그런 독자에게 어떤 시인을 어떤 시집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막 시집을 많이 읽는 편은 네네. 아니거든요. 너무 산문적 인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노벨문학상에 이제 한강 작가님과 더불어서 가장 네. 근접했다고 여겨지는 작가가 바로 김혜순 시인님인데, 김혜순 시인님은 막 여러 가지 되게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에세이도 많이 쓰시고 이제 시작품도 여러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날개 환상통이라는 책이 네. 여러모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가님의 어떤 또 예술적 정수가 담겨 있어가지고 뭔가 다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될 만한 분의 뭔가 글을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김혜순 시인님의 날개 환상통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문학 편집을 하시니까 네. 해외 문학 관련된 그 해외 작가들 중에서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고 싶은 거는 루마니아의 미르체아 커르터레스쿠라는 한국에 아직 소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음사에서 곧 출간 예정인데 그 작가도 약간 노벨문학상을 기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시면서 되게 관심이 갔어요. 네. 일단 다 책이 너무 두껍고 이래갖고 정말 웬만히 좋지 않으면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번역부터 편집까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루마니아 독재 시대 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되게 마술적인 자서전처럼 쓰신 네. 작품이 이제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최근 국제적으로는 솔레노이드라는 작품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초창기의 작품을 점점 발전시켜갖고 하나의 장편소설로 만들어낸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이 되게 문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뭐라 그러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진짜 뭔가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문학이어가지고 그 작품이 좀 많이 읽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수상까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겠지만 수상을 안 하더라도 한번 나중에 나오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때는 편집자님께서는 다와다 요코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와다 요코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여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중 언어 작가라고 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예, 진짜 노벨상을 떠나서 네. 되게 최근에 다와다 요코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 해외 문학 쪽에서도 저는 약간 좀 기괴한 문체가 있는 네. 개성이 있는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다와다 요코 작품들이 약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글을 쓰는 데서 오는 약간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네. 약간 좀 전혀 다른 문화를 품고 있는 두 가지 언어 사이를 넘나들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언어 유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물론 이제 약간 좀 번역은 힘들더라고. 이게 한자 붓으로 되게 말장난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언어 유희도 되게 독특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외에서 그러니까 모국어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갖는 고독 같은 것들을 되게 작품으로 되게 정말 희한하게 형상화하기 때문에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최근 작들도 좋지만은 초기작인 개신랑들이기 이런 것들은 네. 정말 페르소나라는 작품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고독한 이야기, 고독한 느낌을. 고독한 걸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책 오마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식업계에서는 오마카세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고요. 뭔가 책 역시 전문가의 오마카세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열풍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저변을 넓히는데 이런 전략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년에 최소 한 6만 권씩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난 책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집 이런 걸 다 빼고라서. 그래서 사실 막상 독서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상 그런 게 아니고서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부터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요즘에는 발견성 자체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출판계나 편집인이나
서점은 물론이거니와 다들 약간 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내는 게 아니라 낸 책을 어떤 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서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약간 오마카세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방편으로 사실은 그 민음사에서도 민음사 TV를 네. 되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하는 것도 다시 그 저희가 이제 막 책에 대한 설명만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되게 일상적인 거, 그쵸, 재미난 그쵸. 것도 많이 보여주면서 간혹 그 밑에 약간씩 양념처럼 이제 책을 네. 넣어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씩 언급하면 독자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귀신같이 또 캐치하셔가지고 호기심을 가지시고 들어가 보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오프라인 서점은 걸어다니면서 또 볼 수도 있었는데 요즘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내가 검색어를 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발견성을 돕기 위한 매체로서 그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전만 해도 편집자가 별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아마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하는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어떤 작가의 작품을 다듬는 사람 정도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자가 막 나서서 얘기하던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편집자들이 직접 나서서 네. 내가 만든 책을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좀 도래한 것 같아갖고, 저도 약간 독자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트위터 계정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네.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마카세 집 차린 것처럼 책 이렇게 좀 오시는 분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북클럽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신청을 하면 되게 제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던 그런 해외 문학들도 그렇고 네. 되게 많이 추천을 받고, 그게 이제 집으로 오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작가도 있었구나, 새로 깨닫게 되는 계기도 있다 해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 북클럽을 새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미는 북클럽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 북클럽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매번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연말 연초부터 이제 네.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런 발견성과 관련해서 읽을 거리를 만들어줬죠. 그 예전에는 굿즈를 막 주는 게 네네네. 유행했는데, 이제 굿즈가 거의 지구 환경을 더 몸살나게 하는 주범으로 맞아요. 돼가지고 이제 에코백 이런 거 만들지 말자 하고, 대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북클럽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읽을 거리 만들자고 해서 요번에 만든 게 그 잡동산이고, 네네. 예, 그래서 각 한 편 한 편을 여러 가지 장르를 뒤섞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아무래도 그 책으로 다가가는 게 힘들다면 일단 한 작가, 한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내가 이게 흥미롭다, 난 논픽션이 재밌어, 나는 뭐 소설이 재밌어, 시가 재밌어, 이런 분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처럼 그런 걸 만들어 드린 것도 일종의 오마카세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쵸. 네. 네, 미는 북클럽을 하고 싶다 하면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예, 매년 아마 다른 출판사들도 한 4월, 5월쯤에 맞아요.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출판사에 있는 책 몇 권과 뭐 이제 그런 읽을 거리나 굿즈나 어떤 뭐 행사 참여권 같은 거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을 낸 것보다는 책을 더 받을 수는 있긴 해요. 이제 냉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네. 준비한 게 네. 있죠. 오마카세 관련해가지고. 아, 근데 네. 되게 막 이상한 질문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시사제자 PD이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을 해가지고 편집자님으로부터 책을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뉴진스 멤버 한희 씨가 아이돌 1호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때 한희 씨가 했던 말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뉴진스 멤버와 함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뉴진스 한희에게 편집자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사실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네. 정말 약간 속된 말로 점입각이 맞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뉴진스의 그 버블급 뮤비에서 믿음사의 순수의 시대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때도 엄청 감사했습니다.
민희진 프로듀서님과 다 이제 뉴진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고 그때 뉴진스 한인님의 그 국정감사 참석이 아마 거의 노벨상과 거의 맞물려서 맞아요,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주요 뉴스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에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그래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펴낸 책이긴 한데 메리 셸리라고 프랑켄슈타인을 쓴 네네네. 작가의 단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강변의 조문객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메리 셸리가 그 굉장히 어렸을 때 프랑켄슈타인을 쓰고 아마 네. 뭐 16살, 18살인가 아무튼 정말 어렵네요. 네, 그러고 이 메리 셸리 부모님이 되게 완전 뭐 네임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랑 리언 고드윈인가 아무튼 그 되게 무정부주의를 했던 고드윈이라는 그 아버지와 그다음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최초로 주창했던 거의 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는 얼마나 이제 사실 재능이 또 있고 재능을 발휘할 만한 어떤 여건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작품을 써냈는데 사실 그 셸리가 퍼시 비시 셸리라는 그 시인하고 이제 막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결혼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결국 아버지 를 배반하다시피 해서 항상 그런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고독과 그 다음에 여성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천재였는데 그런 메리 셸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 어떤 고독감과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약간 좀 되게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이제 썼던 작품들을 모아둔 책이라서 아마 한인님이 힘드실 때 읽으시면 약간 좀 용기도 얻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뭔가 먼 시간차를 두고 같이 그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어떤 여성 인물과의 어떤 접점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천은 조금 정치적인 이거 인물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독대 전에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은 역시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이건 진짜 뭐 제목과는 무관한데 저는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몰락하는 자라는 작품을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자가 있고 화자의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화자가 오랜만에 그 화자가 자살한 친구의 장례식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 친구가 왜 자살했는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피아니스트인가 아무튼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글렌 굴드의 피아노를 듣고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글렌 굴드와 비교해서 자신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어떤 글렌 굴드를 질투하거나 글렌 굴드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자신으로 독립하지 못해갖고 결국 글렌 굴드가 죽으니까 거의 더 목적을 잃고 같이 죽은 이거 다 너무 스포일러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이라서 좀 제목이 좀 이거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목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결국 내가 아닌 남에게 따라가는 삶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되시기를 바라며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맞나? 나 이거 무서워. 뉴스는 무서워요. 너무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딱 적합한 맞아요. 책을 적절한 단어와 말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이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정치 외교 방면으로 해서 요즘 참 화가 많아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집자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것도 약간 좀 제목이나 거의 등장인물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조지 오웰이 원래는 되게 사회주의 지지자였는데 그 스탈린에 의해서 그 러시아 스탈린주의라는 어떤 되게 독재 정권으로 변모해가면서 사실 애초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에 퇴색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쓴 책이라서 이 동물농장에서 결국 이제
인간을 몰아냈다고 해야 되나? 몰아냈던 그쵸. 그 돼지들이 이제 네. 다 그 원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더 평등한 동물이 있다가 이제 하나의 그게 돼서 그들의 어떤 독재자가 되어간 돼지가 독재자가 되어가서 나중엔 뭐 인간과 같이 뭘 하고 인간과 돼지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어떤 되게 씁쓸한 내용을 던져주는 내용인데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 아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모르겠네요. 모두 이제 잘 통치하십시오 이러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제 제정신 차리라는 위해서 네. 동물 농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편집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이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큰 경사 덕택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독서와 출판 시장 요번에 아마 이것을 토대로 출판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작았어라고 막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 시장의 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이 한국 문학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는 어떤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그 독서와 출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리라는 그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한국 문학의 더 부흥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세계문학 편집자로서 해외 문학도 열심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결국 그게 다 한국 문학의 맞아요, 자양분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제 한국 문학과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환기되는 네. 기회로서 계속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고정적으로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되게 작은 코너이긴 한데요. 네. 한강 작가님이 과거에 언급했던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되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편집자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항상 이런 그 좋은 노래 제가 듣는 좋은 네. 노래가 뭐냐고 질문에 항상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이라고 아, 대답을 합니다. 네네. 예, 그게 그 사실 그 한국 아이돌 산업이 되게 그 어떤 K-팝이라는 어떤 거대한 산업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막 40 돼서 막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 그런 어린 소녀들이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엄청난 물론 뭐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 해야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어쨌든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젊은이를 넘어서 어린 분들의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트와이스도 이제 데뷔 때부터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이제 특히 필 스페셜 할 때 그때 약간 좀 몇 명 멤버가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약간 좀 쉬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되게 그 당시에도 트와이스가 너무 많은 스케줄에 치여서 힘들었던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되게 이제까지의 사랑 노래를 탈피해서 뭔가 이제 우정과 주변 사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보듬을 수 있는 가사를 전달해 줘가지고 되게 한국 아이돌 역사상 되게 감동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문학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을 좋아하시는 이상훈 편집자님과 오늘 대담을 회담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